현대차가 4조 5천억을 조달했다고? 아이오닉을 나스닥에 상장했어야지. 우리가 화성에 먼저 갈 수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현대가 최초로 해외 증시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4조 5천억 잭팟이라고 합니다. 와, 근데 좀 이상하죠? 왜 이제? 아니, 요즘 무슨 일만 있으면 바로 뭐합니까? 미국 베버리힐즈에서 과즙 세연 이렇게 영상 딱 나오니까 뭐 하셨어요? 과즙 자목 농축액? 과즙 농축액이니까 이거구만. 이러고서 흥국 F&B 주가 막 올랐다고 하죠. 인텔이 삼성하고 손잡으려고요. 이러니까 인텔 삼성이니까 인삼공사. 그래서 KT 엔진 주식이 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화 보면 주식으로 시작해서 주식으로 끝납니다. 자동차 회사들 보면 주식 상장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테슬라만 해도 지금 자동차 업계 1위죠. 전 세계 기업 중에 12위. 페라리 원래 피아트 그룹이었는데 이렇게 딱 분사해서 뉴욕 증시에 딱 상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85빌리언? 야, 폭스바겐에서 포르쉐를 또 따로 떼서 상장시켰죠. 시가총액은 66빌리언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쯤 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는 어떤가? 현대차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주가가 좀 낮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이라든지 뭐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데에 좀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쿠팡 같은 회사 보세요. 국장은 아닌가벼? 이러면서 뉴욕 증시로 바로 가잖아. 바로 대박 나잖아요. 이런 시기에 해외 증시 기업 공개 당연한 건데 현대는 왜 안 했나? 오히려 이거 좀 늦었다 싶은 감이 있죠. 현대가 인도 시장에 들어간다는 거, 요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게 4조 5천억이라는 거 잭팟이 맞는지, 인도는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이상하게 왜 해외 증시 상장은 꺼려오고 있는 건지, 이런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22일 인도 뭄바이의 인도 증권거래소 NSE라고 하는 곳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그리고 현대차 경영진이 참석해서 인도법인 현지 증시 상장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현대가 이렇게 해외에서 IPO를 한 거, 그러니까 상장한 건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공모가는 1960루피, 한화로 32,000원으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모 보니까 2.3배 정도로 청약이 몰렸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 공모 금액은 4조 5천억, 인도 증시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인도법인 상장 기념식은 여기 인도 전통 방식으로 촛불 점화로 시작을 했고, 정의선 회장이 여기서 타종을 했다고 해요. 타종 다 하는 거 아시죠? 뭐 나스닥에도 타종하고 우리나라도 타종하고 다 종칩니다. 인도 공장은 인도만 보는 게 아니죠. 인도에서 생산해서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까지 다 커버할 예정인 공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공장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독립적으로 상장을 할 만큼 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돈 4조 5천억을 이용해서 인도 공장도 더 키울 수 있을 거고, 인도 시장의 마케팅도 할 수 있을 거고, 나아가서 이 현대차 그룹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일단 4조 5천억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뭐 몇천억도 아니고 좋은데? 근데 이게 잭팟이 맞나? 현대차 연매출을 한번 볼까요? 현대차 연매출은 162조입니다. 162조야. 4조면 잭팟까지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 그게 진짜 잭팟 딱 땡겨갖고 돈 딱 나온 것도 아니잖아. 이 돈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는 그 지분을 떼서 줘야 됩니다. 그게 17.5%를 떼주게 됐어요. 17.5% 주고서 4조 5천억 뭐 잭팟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것보다도 사실 이 인도 증시 상장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인도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인도 시장 1위는 뭡니까?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점유율이 40.8%. 이건 너무 압도적이죠. 현대는 2위, 점유율이 13.8%.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마루티 스즈키가 국민차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마루티 스즈키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계 회사입니다. 60% 정도 지분이 스즈키한테 있어요. 인도 기업하고 개인의 지분이 20% 정도 있습니다. 사실은 스즈키 마루티지, 마루티가 지분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마루티 스즈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만큼 야, 우리 너희 국민차야, 우리 인도 기업이야, 스즈키는 좀 도와주는 거지, 우리 스즈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한 거죠. 약간 인도의 국민 기업이다. 인도 자동차 2위는 현대차라고 했잖아요. 3위는 뭘까? 3위는 타타
타타도 국민기업입니다. 이 발전소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뭐 건설, 호텔, 뭐 인도의 핵심적인 거 도로망 뭐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타타입니다. 타타가 영국의 제규어 랜드로버를 인수했잖아요. 이 기업이 인도 회사가 되니까 이제 인도 부자들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제규어 랜드로버를 삽니다. 왜냐면 인도 시장은 자기네 경제가 성장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국 소비를 더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뭐 이럴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야, 수입차를 탔어, 저 외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상태다. 그러면서 이제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 국민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이 되죠. 지금 보통 인도에 들어간 다른 기업들을 보면 다 몇 퍼센트씩 쉐어가 있었어요. 근데 현대는 인도에 들어갈 때 아주 독특했습니다. 100% 현대 지분이야. 인도의 지분이 1%도 안 섞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도 시장은 어떻습니까? 성장세가 주춤합니다. 지금 인도 시장에 현대가 공장을 열었을 때 당연히 이 공장은 쭉쭉쭉쭉 성장해서 인도 시장에서 쭉쭉쭉 더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대차의 판매량을 보면 작년이 요렇고 올해가 요래요. 거의 차이가 없어. 증가세가 정체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현대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 원인이 뭐야? 우리가 인도 기업이 아니라는 게 원인 중 하나 아닐까? 라고 생각되는 거죠. 우리 현대가 인도에 스며들었다. 우리의 발전이 곧 인도 주주들의 발전이고 인도인들의 발전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만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조 정도 뭐 그 정도는 지금 현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되는 건 전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인도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계산이 숨겨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건 현대로서 긍정적인 요인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인도 시장 돈 좀 되니까 인도 시장을 쪼개서 쪼개기 상장을 해? 라는 주주들의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행태들이 그런 것들이 있죠. 회사가 좀 잘 돼. 그럼 회사를 분할해. 그래서 또 얘도 상장하고 얘도 상장해. 그렇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돈 되는 거 차 떼고 포 떼고 껍데기만 남네. 그러니까 주가가 안 올라가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 인도 시장 상장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고 금액이 크거나 뭐 정말 금싸라기 같은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닌 것 같다. 긍정적 신호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인도 시장이 어떤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는 도대체 왜 인도 시장이 이렇게 적극적인가? 현대가 인도의 진심인 첫 번째 이유, 인도 시장이 워낙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 인구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죠. 최대 인구가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도가 1위가 됐다는 거죠. 중국을 보세요. 중국의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중국 요래요. 이거 뭐야, 이거 좀 있으면 코리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도는 어때요? 인도는 진짜 피라미드야.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차이는 계속 벌어져서요. 인도는 계속 더 늘어날 거고요. 중국은 계속 더 줄어들 겁니다.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2023년 24년 회계년도에 인도 GDP가 무려 8.2%나 성장했다 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 주요 경제국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갖추고 있어서 현재 인도의 전체 GDP 규모가 세계 5위 수준에 올랐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대단하죠? 이 인도가 엄청난 양의 GDP를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는 소비 시장으로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차 살 능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인도의 1인당 GDP를 보면요. 2239달러. 세계 138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는 높은데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1인당 소득은 아직은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인도 시장이 앞으로 성장세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75년에 GDP가 52조 2천억이 돼서 미국, 독일,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진짜? 2위? 그럼 1위는 뭐야? 1위는 중국. 중국은 57조 달러로 1위 할 거다. 미국은 그럼? 미국은 3위다.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전제 조건이 있어.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고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쉽지. 인도 신흥국도 아니잖아. 천축국이라고 하잖아요. 삼장법사가 그 손오공 데리고서 불교 배우러 본토로 떠난 그게 천축국의 거기가 인도잖아. 그때 당시 석가모니 뵈러 갔는데 그게 무려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역사는 얼마나 돼? 인도는 4000년 된 나라예요.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혁신 4,000년 동안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 벌써 선진국 됐어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인도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원래 인도를 보면 식민지였죠. 어디 식민지?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가 언제 끝났어요? 8월 15일에. 우리나라도 8월 15일 광복인데 이상하네. 이상한 거 아니죠. 8월 15일 광복인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광복을 찾았으니까. 일본이 패망한 게 8월 15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을 광복절로 삼아서 그때 같이 기뻐하는 나라가 인도와 우리나라. 그래서 독립하고 나면 그때 자기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나? 남한과 북한이 각각 정부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 인도는 그때 당시 정부를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때 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묘하게 채택한 것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뭐랄까 그 혼합경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 기업도 없고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계획경제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시장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게 되면 인도가 모두 다 수탈될 거라고 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수탈당하지 않고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게 기본 이념이었어요. 그걸 인도가 세웠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망했죠. 90년대에 들어서 인도가 갑자기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국가 재정이 파탄납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왔을까? 바로 이럴 때 찾아오시는 분 있잖아요. IMF가 찾아오십니다. 우리도 IMF 맞아봤으니까 알잖아. IMF가 아주 칼부림을 합니다. 야,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너네 외국 투자를 무조건 받아들여. 이 회사 금싸라기 회사네. 요거 분리해. 요거 분리하고 요거 경쟁력 없네. 합쳐. 야, 요거 외국에다 팔아. 외국하고 제휴해. 외국 돈 받아들여. 이런 것들을 막 강제로 시킵니다. 누가 뭐 돈 빌려가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국부 유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선진 자본, 선진 경영 방식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인도는 그래서 이 91년에 IMF를 맞으면서 인도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주의에 가까웠는데. 그래서 지금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인도 시장을 얘기하면서 항상 30년이란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지 30년밖에 안 됐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 시장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인도 자동차 시장은 2030년에 5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인구가 중국보다 많은데 중국 3천만인데 500만 대면 조금 더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에는 이렇게 큰 인도 시장이 될 것에 미리 앞서서 거기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이분들이 부자가 되시면 바로 저희 차를 사주세요 하고 미리 털을 닦아 놓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대가 인도의 진심인 이유 두 번째, 현대는 인도에서 워낙 잘 나갑니다. 원래 잘 팔고 있어요. 지금 보면 2024년 1분기 현대차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요, 북미가 28만 7천 대로 1분기에 1위, 인도가 16만 1천 대로 2위 했습니다. 그리고 3위가 우리나라. 중국은 5만 대도 안 돼. 중국이 미국의 2배 시장인데 여기다 5만 대밖에 못 파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죠. 어떻게든 중국을 뚫어야죠. 지금 인도 시장이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시장이라고 해서 여기서 빈집털이 하듯이 이렇게 인도 시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잘 팔릴 수 있지만 여기서 누군가 맘먹고 제대로 덤비기 시작하면 그거 못 이기는 거잖아요. 인도에도 중국이 들어오면은 요거 바로 뒤집힐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비아디가 인도에다가 공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인도가 절대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왜? 왜냐면 인도와 중국의 관계가 너무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꽤 있죠. 미세먼지 저거 봐. 자, 저기서 날라오잖아. 저기 안 좋은 건 다 중국산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없지 않지만, 그렇지만 인도와 중국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나요. 지금 인도랑 중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어. 우리나라는 사실 국경이 맞닿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와닿지 않죠. 차로 다른 나라를 간다는 것 자체를 상상 못 하잖아.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는 차 타고 조금 가면 다른 나라입니다. 선이 어디 그어져 있거나 아니면 뭐 톨게이트 같은 게 있어요. 게이트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지나가려고 하면 여권 보여주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악사이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대략 4,300에서 7,000m 정도 되는, 그래서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이런 곳이 있어요. 여기가 원래는 인도 땅이었어. 인도 입장에서는 여기 사람도 못 살고 여기는 전략적인 가치도 없는 그냥 황무지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입장이 좀 달랐어. 왜냐면 여기가 티베트 신장을 잇는 유일한 사계절 교통로, 군사용 보급선 역할을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여기다가 도로를 건설해 버립니다. 도로 길이가 무려 180km. 인도 입장에서 영토를 지금 침범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의 마찰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0년대 중인전쟁이라는 걸 해요. 그 결과는 중국이 싹쓸이를 합니다.
4일 만에 이 거점을 다 빼앗아 버려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겼으니까 종전 땅땅땅 하고서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려요. 실질 통제선이라고 하는 이 라인 오브 액츄얼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라인을 적어 버립니다. 그걸 정해서 여기 넘어오지 마 이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요거 받아들이기 어렵고, 중국은 또 거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쭉 줄을 칠 수도 없잖아. 벽을 담을 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내 지도엔 돼 있는데 제 지도엔 없어. 그렇게 되니까 이 국경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애매한 상태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얼마 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2020년 6월 15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인도군 100명이 인도 영토에다 설치한 중국군 천막을 보고서 그걸 철거합니다. 갑자기 중국군 입장에선 뭐야 이거 우리 땅인데 너네가 왜 철거해? 인도 입장에선 자기네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이씨 이거 뭐 장난해? 라고 하면서 충돌을 하는데, 여기는 비무장지대처럼 돼 있어. 그래서 둘 다 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맨몸으로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싸웠냐? 주먹으로, 바닥에 있던 돌 주워서 돌로, 그리고 몽둥이로 이러면서 싸웠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싸워도 되나? 했는데 근데 이게 결과는 좀 안타깝게도 인도군이 20명 사망했습니다. 부상이 70명, 10명은 포로로 남았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대등했으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 수 있는데, 중국군이 인도군을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고 하니까 정말 인도인 전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중국 제품 불매운동 벌어졌습니다. 반중 시위 계속 벌어지고, 중국산 TV, 휴대폰 부수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온라인에 올리고, 거기다가 뭐 해시태그 붙여서 보이콧 차이나 이런 걸 해시태그로 올리기도 하고, 인도 중앙정부에서는 틱톡, 위챗 이런 거 중국산 앱 300개 정도를 아예 사용 금지시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비아디가 인도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10억 달러 규모였으니까 1조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인도가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도는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인도 시장에서 현대가 투자를 하면 경쟁이 좀 그렇게 치열하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자, 인도 시장의 진출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인도는 조금 만만치 않은 곳이긴 합니다. 그럼 중국에 있던 그 성장세, 그것이 인도에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면 중국하고 한국은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선진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더 선진화됐죠. 그래서 약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사람들의 성향이 가장 비슷합니다. 과시욕 있고 큰 차 좋아하고 넓은 집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으스대는 거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그렇잖아. 우리하고 비슷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한국하고 비슷한 게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또 똑같은 거, 교육열. 중국의 교육열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면 아직도 가난하다고 하잖아요. 중국의 전체 GDP를 따지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학 진학률은 무려 57%입니다. 우리가 알잖아. 대학에 갈 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중국이 그것만큼 고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 57%가 대학을 간다니까? 우리나라는 더하지.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70%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인도를 보면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될까? 문맹률이 25%입니다. 최소한 글씨 써 있으면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글씨를 못 읽는 사람이 4명 중에 1명이야.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사실은 폐지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 사람들이 언제 성장해서 언제 이 자동차를 사기를 기대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어떻게 시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나. 중국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중국 글자는 그렇게 어렵지만 완전 문맹률은 1%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교육을 받은 상태, 언제든지 공장에 투입하면 바로 돌아가는 상태, 그런 게 중국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제2의 중국이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인도가 중국의 대안이 된다라고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라고 보는 게 최근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니까,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죠. 미국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죠. 아니, 그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화장실 변기는 누가 닦아줍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너네가 닦아야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중국하고 싸우는 건 좋은데 그럼 우리가 그거 생산해야 돼? 중국에서 지금 신발하고 옷하고 이런 거 다 만들어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거 가서 그거 그러면 조립하고 있어야 됩니까? 신발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 없을까? 중국의 14억 인구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 저기 있네? 인도? 야, 인도에다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인도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라고 압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지어진 공장이 있었으니 애플이 인도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인도에 140억 달러에 달하는 아이폰을 조립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14%를 인도에서 생산했다라는 거죠. 나머지 86%는 어디서 생산했어? 중국에서 86%하고 14%를 인도에서 생산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애플이 인도에다 공장을 딱 짓고 인도 기업하고 악수 딱 하고 여기서 아이폰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술을 이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폭스콘, 페가트론입니다. 폭스콘과 페가트론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인도에서 생산해야 돼, 인도에다 공장 지어주지 않을래? 해서 이 폭스콘이 인도에다 공장을 지은 거예요. 페가트론이 인도에다 공장을 지은 겁니다. 회사는 똑같은데 생산하는 그 땅만 바뀌었어. 인도에 있는 다른 기업에다 기술을 이전하는 게 아니고 전혀 인도에는 기술을 내주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회사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도 인도에서 사람들 많이 고용하고 인도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퍼뜨리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공장하고 IT 공장은 전혀 달라요. 자동차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자동차의 공급망이 이렇게 체인처럼 계속 이어져 있습니다. 저쪽에서 나사 만들고 그걸 조이고 그거 만들고 그거 모듈 만들고 그걸 모듈을 차에다 싣고 철판 찍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쫙 있는 거예요. 고용 효과가 수십만, 수백만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IT는 공장에 누가 있어? 공장에 사람 들어갑니까? 아니, 라인에서 지금 아이폰을 누군가 이렇게 뜯어갖고 이거 나사로 조이고 있어요? 나사로 조일 수가 없잖아. 아이폰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사람 손이 몇 번 들어간다? 아예 안 들어가요. 요 사이엔 사람이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는 공장에서 모든 게 자동으로 돼요. 사람이 들어갈수록 에러가 나니까. 그래서 아이폰을 만드는 건 그냥 공장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기계가 하고 부품도 해외에서 가져오고 그냥 라인만 그 자리에 있는 거야. IT 같은 경우는 고용 증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있기야 있겠지만 자동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작다. 폭스콘, 페가트론 다 누구 겁니까? 대만 거죠. 대만 건데 대만이 중국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우리 원차이나입니다. 이러면 갑자기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인도에다 괜히 공장 지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더 생산성이 좋아, 품질이 좋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도 초기에 인도에서 생산한 아이폰 요것에 대해서 품질 관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사기도 했죠. 만약에 중미 관계가 조금 해소되고 나면 그러면 인도 공장은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인도를 중국의 대안으로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들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랑 사이를 좋게 하고 인도에 원전도 공급하고 등등등을 하면서 이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인도는 지금 미국이 뭔가 좀 잘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미국 편입니다, We love USA 이런 거를 하지 않아요. 인도의 핵심은 모호함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즉답을 주지 않아. 인도는 즉답 주지 않는 게 인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 전략이에요. 인도는 여러 가지 전략적 모호함을 이용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데 최근에 그런 게 빛을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때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엄청나게 티격태격하죠. 그 티격태격할 때 우리는 어느 편이에요? 우리는 서방 편, 우크라이나 편이죠. 러시아하고 선을 딱 긋고.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러시아하고도 친하다, 우리는 서방하고도 친하다 이런 상태입니다. 원래는 인도는 러시아산 석유를 전혀 수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러시아산 석유를 서방에 팔 수 없게 되잖아요. 러시아 석유 금수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수입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했나? 우린 러시아하고 안 싸웠는데요? 라고 하면서 러시아에서 수입을 가져옵니다. 하루에 200만 배럴, 상당한 양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요. 그러면 그걸 수입해서 어떻게 합니까? 리셀러가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석유를 수입해서 다른 나라로 바로 수출해요. 사실상 러시아 석유 세탁. 유럽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러시아에서 온 거 알면서도 장사꾼 입장에서는 무조건 사는 거지. 난 정치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싸게 줘도 안 살 거야 이렇게 합니까? 어쨌든 경제적으로 무조건 사는 거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다 석유 판 게 누구예요?
미국이잖아. 미국이 독일한테 석유 팔아갖고 같이 전쟁했잖아. 내가 싸우는 대상한테 내가 석유를 팔아. 그게 장사꾼들인데.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죠. 아니 러시아에다가 지금 서방이 제재를 해서 이거 수출 금지 이 돈줄을 딱 끊어놔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무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러시아에 붙어서 중국이 계속 러시아에다 뭔가 수출해주고 러시아에 계속 물자를 지급하고 계속 돈을 받아내고 중국과 러시아의 교류를 계속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고, 인도도 러시아하고 교역을 굉장히 강화해서 협력을 더 확대했기 때문에 이 서방의 제재가 지금은 무력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모디 총리를 백악관에 초청해서 이런 식으로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든 인도의 환심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인도의 전략적 모호함의 결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니까 너는 나한테 얼마나 해줄 건데 너는 얼마나 해줄 건데 이러면서 양쪽에 저울질을 한다는 거죠. 잘하네 잘하네. 인도는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인도에다가 뭔가를 투자한다는 건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편이 되지 않는 나라. 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죠. 최근 현대가 이제 인도 시장에 이렇게 상장하는 걸 보니까 뭐 기쁘기도 하고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이 진작에 나왔을 때 빨리 브랜드를 별도의 회사로 분사를 시켜서 그래서 아이오닉만 상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이오닉 INC 뭐 이렇게 해서 아이오닉 엔코 뭐 이런 거 해서 나스닥에 상장하고 뭐 테슬라처럼 뭐 가자 뭐 이러면서 딱 올라가고 이래서 거기서 막대한 돈을 받아들이고 뭐 이러면 좋지 않았을까. 지금 현대차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기에는 현대차는 내연기관이 지금 95%나 되잖아요. 그럼 이 95%의 차를 만드는 사람은 전동화에 대해서 그다지 의지가 생기지 않는 거죠. 난 전기차로만 먹고 살 거야. 난 전동화로만 먹고 살 거야. 그런 절실함이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전기차를 정말 탐나게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기차 진척도를 보면 잘하고 계신데 저희 기대치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이오닉을 만약에 분리상장해서 그래서 스타트업처럼 좀 빠르고 좀 혁신적이고 그리고 외부 수요를 받아서 그 돈으로 회사를 굴리고 그래서 더 좋은 차를 보여주고서 그걸 이용해서 또 돈을 더 수혈하고 이런 식으로 더 빠르게 혁신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서 발전시켰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그걸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직 안 늦었다? 아직 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최초 상장이 인도라는 건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약간 인도가 조금 만만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보면요, 오너 일가가 회사의 오너십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기업들 간의 순환출자라는 걸 하고 있죠. 이런 순환출자라는 어두운 고리를 갖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요구받고 이 주주들의 이익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지탄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상장한다, 이런 것들은 상상이 안 되는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모르지만 약간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지금 현대를 보면요, 세계 3위 기업, 2위 기업을 넘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가를 보면 터무니없이 저평가되고 있는데 우리 현대차 진정한 국제적인 기업으로 정말 우뚝 서기 위해서는 더 큰 용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휴 부담스러워. 약간 인도 너무 위험해? 인도에 투자해야 되네. 투자할 거면 인도 해야 되네. 이게 바로 저점 매수, 이게 딱 투자의 기본이죠. 지금 투자해서 이거 발목에 사서 어디다 팔아?